소크라테스.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고 서양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평가받는 인물이죠. 하지만 정작 그는 책 한 권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길과 시장,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대화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일부 소크라테스의 삶. 1. 평범했던 그의 어린 시절. 소크라테스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해는 기원전 470년경. 그의 아버지는 조각가였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평범한 서민 가정 출신이었죠. 어렸을 적부터 특별히 화려하게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오히려 세련됨과 거리가 멀었다고 전해지죠. 당시 기록을 보면 키가 작고 배가 불룩했으며 코는 납작하고 입술이 두툼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추남 중에 추남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지혜를 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의 청년 소크라테스. 젊은 시절의 소크라테스는 체격이 건장했고 체력도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당대의 전쟁에도 직접 참여했는데 델리온 전투와 같은 격전에서도 용감하게 싸웠다고 전해지죠. 소크라테스의 이런 용맹함은 단순히 몸이 튼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부터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는 잠시, 그러나 정신은 평생. 그렇기에 그는 어떤 고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담담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관심을 두었던 것은 전쟁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에 평생을 바친 사람,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3.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테네. 당시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테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원형 같은 도시였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치에 참여하며 철학과 예술이 꽃피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 자유와 번영의 그늘에는 늘 혼란과 불안이 뒤따랐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끝없는 싸움을 벌였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와 민주주의가 번갈아 등장하며 어지러운 시기였죠. 이런 시대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권력에도 명예에도 돈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시장과 광장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선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진심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 그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4. 델포의 신탁과 소크라테스의 사명. 소크라테스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델포의 신탁이었습니다. 델포이는 그리스 사람들이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찾던 신전이었는데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신탁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신탁은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이는 없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도리어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장 지혜롭단 말인가? 그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정치가, 시인, 장인,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자기 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깨닫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 점에서 나는 이들보다 낫다. 이때부터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신이 준 사명을 받고 있다. 사람들에게 무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5. 사람들과의 대화 끝없는 질문. 소크라테스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전해준 것도 어떤 철학 체계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 한 가지 묻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집요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좋음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처음엔 사람들은 쉽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 스스로 무지를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지혜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의 방식은 때로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면 상대는 어쩐지 무안해지고 자기 신념에 혼란을 느끼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6.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결국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그의 질문은 사람들의 권위와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고발당합니다. 재판에서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리를 좇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그는 독배를 받고 생을 마칩니다. 그 나이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영혼을 잘 돌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7. 죽음 이후 그의 이름은 더 빛나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이 그의 대화를 기록했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거창한 철학 체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삶을 돌아보라. 질문하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었고, 그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부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르침. 1. 무지의 자각.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 고대 아테네가 민주정치를 꽃피우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철학, 예술, 정치가 크게 발전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활발히 내놓던 때였지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스스로의 무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상황을 예리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임을 강조한 말이지요. 아테네 곳곳을 다니며 소크라테스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치가, 시인, 장인 등 여러 사람을 만나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지식에 대해 자신만만했지요. 예를 들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흔한 정의나 법률적 의미를 답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답이 모순되거나 깊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상대방 스스로 나는 진짜 무엇을 아는가 묻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자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구나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친구 크세노폰이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대화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깨우쳤다고 기록했습니다. 한 예로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 중 한 명과의 대화에서 그는 그 정치가가 정의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문답 끝에 그 정치가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무지자각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과 철학의 근본 태도였습니다. 이 문답법,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이 독자와 대화하지 못하고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화와 질문으로 진리에 다가가는 방식, 즉 문답법을 선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상대에게 질문을 던졌고 상대가 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속에서 모순이나 약점을 찾아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용기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소크라테스는 그럼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라고 되묻습니다. 상대가 답하면 그 답이 맞는지 모순은 없는지를 차분히 따져가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논박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려는 논쟁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대화였습니다. 또한 삼파술이라고도 불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낳고 답을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스스로 철학의 삼파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삼파술은 플라톤의 메논에 나오는 노예 소년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소년에게 단계적인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기하학 문제의 답을 찾아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식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때로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하기도 했지만 결국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끊임없는 질문에 다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기존 권위와 지식을 의심하는 그의 태도는 정치인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3. 덕 아레테. 소크라테스가 말한 덕은 단순히 착하거나 도덕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레테란 가학 존재가 본래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상태를 뜻했습니다. 칼이 날카롭고 말이 빨라야 하듯 인간에게 덕이란 영혼이 조화롭고 바르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덕을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든 덕은 결국 바른 삶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선을 아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적인 뜻이 아니라 알미 깊이 내면화되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비로소 덕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살던 아테네는 전쟁과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고 명예와 재산 같은 외적인 가치를 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덕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끝없는 질문과 성찰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4. 암과 덕의 일치, 지행합일. 소크라테스는 암과 행동은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 속에서 실천되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 생각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선을 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동을 할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알비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몸으로 실천하는 알입니다. 이를 우리는 지행합일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지식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행동하지 못한다는 식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행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사람이 진정으로 옳음을 안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라 믿었습니다. 모른다는 것, 그것이 악행의 뿌리라고 본 셈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행동과 알물 분리해 생각하던 시대에 맞서
인간의 도덕적 삶 전체가 지행합일이라는 원리 아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책이나 스승에게서 얻은 지식이 아닌 경험과 성찰을 통해 얻는 실천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 삶은 곧 살아있는 지혜이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 속에서 삶에 녹아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철학은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기 성찰과 성장, 자기 개발의 철학과도 닮아 있습니다. 5. 영혼 돌봄. 소크라테스가 말한 영혼 돌봄은 단순한 자기 성찰을 넘어선 인간 존재 전체를 향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끊임없이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재산, 권력 같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영혼이란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중심, 곧 인간됨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혼이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매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고 나는 지금 옳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런 꾸준한 점검과 성찰만이 진짜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영혼 돌봄이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다이몬이라는 내면의 신적 목소리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 그가 옳은 길을 걷도록 이끌었습니다. 영혼 돌봄은 단지 개인의 내면적 평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영혼을 돌볼 때 그의 선택과 행동은 더 정의롭고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영혼 돌봄은 개인의 윤리와 사회의 건강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 가르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독배를 마시며 남긴 마지막 말, 그대들이여 영혼을 잘 돌보라. 이 한마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의 삶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3부,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변론, 그리고 죽음의 의미. 1. 재판의 배경과 아테네 사회의 혼란. 기원전 399년 아테네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쇠락과 분열의 시기였죠. 시민들은 권력 투쟁에 피곤해 있었고 보수와 진보 세력 간 갈등이 심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사상에 열려있는 젊은 세대가 부딪혔죠.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도덕과 권위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정치가, 시인, 장인 등 사회 각계각층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무엇이 옳은가를 질문했죠. 이 과정에서 그의 가르침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권력자들과 대립하는 인물들도 있었고, 소크라테스는 점차 사회적 긴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 죄목, 젊은이 타락과 신불경.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죄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 당시 아테네 사회는 젊은이들이 전통을 거스르고 반체제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들을 자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권위에 도전하도록 가르쳤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둘째,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믿는다는 종교적 혐의. 아테네는 다신교 사회로 전통 신앙이 사회 질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면의 데몬을 따른다는 말이 전통 신앙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 소크라테스의 첫 변론. 침착하지만 날카롭게.
재판이 시작되자 소크라테스는 감정을 자극하는 대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이 타락 혐의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나쁜 짓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가르친 것은 덕이며 덕은 옳은 것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다. 만약 젊은이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그들의 선택에 있다. 그는 또한 당시 권력자들이 그를 음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랐다. 또한 그의 가르침이 어떻게 젊은이들의 사고를 넓히고 자기 반성을 가능케 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4. 신불경 혐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 소크라테스는 신불경 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전통 신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데몬이라는 내적 음성을 따른다. 그 음성은 나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했고 올바른 행위를 선택하게 했다. 그는 이 데몬이 자신에게 신성한 사명을 부여했다고 믿었고 이 점에서 자신이 아테네 신들을 모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무지의 자각과 지혜에 대한 설명.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내 무지를 안다. 그는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벌해야 하는가? 내가 아테네에 해를 끼쳤는가? 아니면 진실을 추구하는 나를 두려워하는가? 그는 자신이 아테네를 사랑하며 시민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하기를 바랐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6. 벌을 구하는 태도와 배심원의 반응. 유죄 판결 후 소크라테스는 벌을 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한다. 나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내 철학적 임무를 수행했다. 이 발언은 배심원들에게 충격을 줬고 그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7. 탈옥 제한과 거부, 법과 도덕에 대한 존중. 재판 후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은 그의 탈옥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내가 법을 어기면 내 삶과 철학의 일관성이 깨진다. 나는 아테네의 법을 존중한다. 법이 부당해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시민의 의무다. 소크라테스는 개인의 신념이 사회적 질서와 충돌할 때에도 법과 도덕의 틀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8.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영혼의 해방.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영혼이 육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순간으로 보았습니다. 독배를 마시기 전 마지막 순간,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이 태도는 그가 평생 추구한 지혜와 덕에 일관된 표현이었습니다. 9. 재판과 죽음이 남긴 깊은 의미.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와 정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불굴의 투쟁이었고 철학사의 길이 남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가 겪던 혼란과 갈등, 진리와 권력 사이의 긴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0. 재판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 소크라테스 자신은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 플라톤이 재판과 대화를 기록해 후대에 전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변명을 통해 우리는 그날의 소크라테스 모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등 후대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어받아 발전시켰고 그의 가르침은 서양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진리 탐구와 자기 성찰, 도덕적 용기라는
철학적 가치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재판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과 진리 탐구의 정신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는 그의 가르침은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